네, 134페이지 저당권 가겠습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무슨 권? 네, 아까 유치권하고 차이가 뭐냐면 유치권은 일단 타인 물건을 뭐 한다? 네,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이 지출 비용 상한 뭐 가지고 채권 가지고 그 다음 무슨 권? 유치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특징은 뭐가 생명이다? 점유가 생명입니다. 대신 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죠. 뭐가? 이거 없는 거예요. 또 점유가 생명이니까 유치권 물청이 없는 거예요. 무슨 권 물청은 있어도. 그러면 이 채권은 소비대차 채권이 아닙니다. 무슨 채권이요?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 대출. 무슨 대출? 자, 그럼 갑하고 을하고 대출 받는 것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소비대차다. 이게 무슨 대차? 자, 그러면 소비대차 할 때는 보통은 돈이 많죠. 돈도 있지만 시골에서 쌀을 빌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가 호라당 탔다. 다른 사람 창고에 쌀이 많으니까 한 100가마니 빌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대차? 쌀 소비 대차. 그러면 이렇게 담보 없이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뭘 요구해요, 항상? 그러면 이때 이 갑은 뭐가 되고요? 응? 채무자가 되고요. 을은. 그래서 이제 뭐 갖고 와라 이제. 부동산을 뭐로 제공하세요? 담보. 아파트 담보 대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담보를 갖다가 고친 말이 뭐다? 저당권. 그러면 부동산 담보 제공자가 있어야 되고요. 담보 받은 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제공자 명칭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저당권자가 되죠. 유치권에서는, 무슨 권에서는 갑의 물건을 을이 유치하고 있죠. 이 갑이 유치권 설정자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응? 유치권자 맞죠? 여기 설정자가 없어요. 이건 합의한 게 아니에요. 설정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약정한 게 아니에요. 뭐다? 법률 규정. 여기 설정자가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뭐예요? 약정 담보 물건. 그럼 설정자는 보통 누가 담보를 제공해요? 갑의 부동산이 이쪽으로 담보로 들어간 것이 보통이죠. 근데 이제 아닌 제3자가 누가? 병의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갑의 명칭이 채무자. 이 병을 제3자 또는 물상 보증인. 그러면 담보받은 자는 누구예요? 을. 채권자가 받겠죠. 그죠?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다. 제3자일 수도 있고, 저당권자는 채권자라는 얘기죠. 단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판례 태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조문에 충실하시면 돼. 그러면 시작되는 단어의 주인공은 누구요? 저당권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그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네?
점유를 뭐 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고 그럼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점유하지 않고 자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뭐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는 거?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보시면은 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권 안 됩니다. 채권자가 뭐 받지 않고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물을 관련상으로 지배하면서 채무 변제가 없을 때 목적물로부터 뭐 받는다? 우선 변제받는 뭐다? 약정. 그러니까 유치권은 약정한 게 아니고 법정. 그죠? 저당권은 약정. 유치권은 뭐가 생명? 점유가 생명인데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안 준다. 저당권자는 뭐 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 주겠죠. 그래서 법적 성질에 1번, 2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디랑 완전히 반대군요. 성질이 다르다는 얘기. 성질. 그래서 점유를 갖지 않는다. 또 무슨 변제? 우선 변제가 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성립 요건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읽어보시고요. 자, 가로 4번에 저당권 붙일 수 있는 채권, 무슨 채권? 1번만 체킹하세요. 보통 금전 채권이지만 반드시 무슨 채권에 하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할 때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기재해야 되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저당권 객체. 저당권은 점유를 뭐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뭐 된 것. 등록된 것.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된 것만 설정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수목 가지고 나와요. 뭐 가지고? 네. 수목. 공시는 어떻게 될까요? 수목 공시 방법. 네? 법률과 관습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임목과 그 다음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이 있죠. 자, 등기된 수목. 여기는 자, 소유권도 표시할 수 있고 뭐도 표시할 수 있다?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겠지. 뭐도 있으니까. 근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소유권 표시할 수는 있어도 뭐는 설정할 수 없구나. 명인 방법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죠. 문제 풀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아시세요? 왜? 이건 안 되죠. 등록이 아니잖아. 그냥 판자에다가 소유자 누구라고 적을 수는 있어도 판자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겠지. 자,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 두 번째, 뭐 하지 않아서, 자, 압류 과실에 관한 겁니다. 뭐에 관한 거? 네, 과실. 그래서 과실은 이제 압류 가지고 들어갑니다. 뭐 가지고요? 목적 부동산 압류 전. 과실은 네, 저당권 설정자 것이 됩니다. 누게 아니고 설정자 겁니다. 누게 아니다. 이거 뭐예요? 아니
뭐 하지 않아서. 아니, 그 목적 부동산 과실은 누구예요? 아파트 담보 대출 받고 아파트 다시 또 임대해야 돼. 임대할 수 있죠. 차이면 누가 가져가요? 여기 부동산 임대하게 되면, 네? 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이 뭐가 되고, 원물이고, 차임이 뭐가 된다? 과실. 원물하고 뭐에 가는 거? 과실. 개가 강아지라면 개가 원물이고 강아지가 뭐고? 과실이고. 에? 집에서 집세가 나면 집이 뭐가 되고? 원물 되고 집세가. 그럼 집세란 말 쓰기 그러니까 뭐라고 적은 거예요 지금? 차임. 부동산이 원물이고 차임이 뭐다? 그럼 과실 누가 가져가요? 점유하고 있는 누가? 이쪽에서 가져가지. 누가 아니다. 저당권자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이것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단 압류 후부터는 과실은 누가 가져도 상관없다. 누가? 저 당권 가져도 상관없겠지. 책은 다 쪼개놨는데 한번 묶어 본 거예요 지금.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니까. 자, 저당권 반환이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 반환 인정 안 되겠지. 뭐 하지 않으므로.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뭐다? 등기 등록된 것만 들어갑니다. 자, 넘기시고요. 136페이지. 이제 포인트는 여기 있겠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첫 번째가 피담보 채권 범위가 있죠. 요거는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 채권자. 그 다음에 밑에 목적물의 범위 있죠. 요거는 경락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요? 경락인. 그 다음에 우측에 목적 토지의 건물 있죠. 요거는 일괄 경매 얘기.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제3취득자 지위라고 나왔죠. 요거는 저당권 후 들어간 사람들 입장입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특히 이 제3취득 나올 때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1번 저, 2번 저, 중간에 낀 제3취득자로 기억하세요. 1번 저가 있고 제3취득자가 들어갔고 그 뒤에 몇 번? 2번 저당권자라고 기억해 두세요. 이때 경매가 되면 이게 박수 쳐야 됩니다. 날아갑니다. 1번, 2번 낀 제3취득자 경매되고 박수 치고 떠납니다. 이때 요 중간에 낀 제3취득자는 전부 다 사용 수익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저당권 후 들어간 제3취득자들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피담보 채권 범위. 무슨 범위? 피담보 채권 범위. 자, 채권이 있어서 밑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이 붙었습니다. 자, 채권이 있어서 밑에 저당권 등기가 붙었다. 자, 변제기 도래합니다. 자, 채무를 변제했을 때, 돈을 다 갚았을 때, 이 저당권 등기는, 네? 자,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일까?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것일까? 선택해 보세요. 네, 무슨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로 갑니다. 아시세요? 만약에 말소 소멸 여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 채무 변제도 변제기가 도래한 거고 말소해줄 변제기가 도래한 겁니다. 이게 맞다면 그 무슨 관계요? 동시 이행 관계 들어가죠. 동시행이 들어가면 항변권이란 말 나오죠.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네요. 아셨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이렇게 하겠죠. 네가 등기 지워줄 때까지 나도 돈 안 갚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때 소멸하면. 근데 방금 전에 뭐 하면? 이 채권이 뭐가 되고 주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소멸한다 한다면은 이 두 가지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변제기가 아니고 얘만 변제기죠. 양쪽이 변제기면 동시이행. 한쪽이 변제기가 아니면 이때 명칭이 이거야. 선이행 의무. 무슨 의무? 선이행 의무고 이 사람은 나중에 후이행 의무.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럼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 책임져야 되겠지. 그럼 뭐가 붙어요? 돈 안 갚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돈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또 동시행만 또 나와.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 이단이다. 아닙니다. 무슨 성 때문에? 주종. 이걸 뭐라 한다? 부종성이라고 그래. 무슨 성? 그럼 가장 좋은 건 뭐 하는 거예요? 돈 갚는 거지 뭐. 근데 문제는 뭐 하지 않으면, 아니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뭐에 빠졌으니까 채무불량 아니에요. 그럼 채권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채권자. 에? 채권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거예요. 보통 뭐로 들어간다? 경매. 그럼 누가 나타난다?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자동취득, 등기취득. 그러면 이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무슨 변제가 있었으니 자신의 변제기 도래해서 이 입장권 가지고 들어가서 변제받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마구 뽑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60조에 몇 조요? 피담보 채권 범위. 첫 번째 원본 찍습니다. 그죠? 두 번째 이자 찍습니다. 그 다음 위약금 찍습니다. 세 번째 이제 거기에 포인트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붙었을까?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안 갚으면 채불 들어가지. 그 지연이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곧 1년분이라고 돼 있죠. 채무 불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길 경과 후 몇 년분. 자, 손가락 5개 피세요. 시험에 자세 나옵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두 가지는 펴놓으셔야 한 거야. 끝에 두 개가 뭐예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지연배상, 지연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360조 앞에 있는 이자는 약정이자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왜 들어갔어요? 아니,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돈 들여가지고 경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채무니까 실행비용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피담보 채권 범위. 이거 맞아서 합격하고 이거 틀려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멍 때리지 말고요. 할 건 하고 안 할 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치고 강약 중강약 이게 리듬 타고 공부를 하셔야 돼. 네? 6과목을 월화수목 금토를 계속 같은 힘으로 계속 공부 못해. 나중에 미쳐. 그러니까 어느 건 그냥 수업 듣는 정도로 해서 마치고 어떤 건 가서 복습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다 이렇게 리듬 맞춰 공부하면은 괜찮은데 다 그냥 강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쳐버려. 여러분 경험 있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데 있어 없어? 만사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야.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러지 그걸? 슬럼프라고 그래. 무슨 프? 그리고 어디 아프고 싶지. 그때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항상 뭐 한다? 리듬 타세요. 그러니까 지금 2차 과목 중에서는 한 과목 정도는 집중적으로 하시고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예? 요약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1차에서도 하나, 2차에서도 하나. 뭐 민법이 어려우신 분은 학교론 가가지고 막 거기다 집중을 하시고 민법은 그냥 숨만 쉬는 정도로 뭐 하는 정도로? 어떤 분 그러더라고. 합격했는데 민법 50점 맞았어. 근데 1차 합격했어. 왜? 학교 잘 나왔으니까. 그분 얘기면 물권법 다 던졌대. 하나도 안 봤대. 아, 통째로 안 봤다는 거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모를 때는 던져버려야 돼. 그냥 통째로. 여기서 보충하겠다. 이거 통째로 던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해, 안 편해? 근데 던지지도 않아. 이거 해야 돼. 막 머리 아파. 그게 머리 아프면 다른 과목도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모든 과목을 강의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에 집중하시고 이건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러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물권법 포기할 필요 없어요.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피담보 채권 보면 뭐다? 요렇게. 원본, 이자, 위약금. 끝에 그 두 개 핀 이유가 있어. 지연이자 1년분. 왜 지연이자가 붙어요? 채무변제와 등기 말소가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선이행 의무자가 돈 안 갚으면 체불 손배 들어가는 거 지연이자. 몇 년분? 실행비용 있죠. 이걸 등기 가지고 따지면 등기된 것만 세 가지. 등기된 원본, 등기된 이자, 등기된 위약금. 근데 그때가 두 개는 등기 관계없이 인정되는 거. 뭐라고요? 체불 손배 지연이자 1년분. 그 다음 실행비용. 이걸 왜 폈는가 또 하나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 143페이지 근저당을 가보세요. 무슨 저당? 근저당은 출발이 채무 최고액. 막 증감 변동하다가 채무가 확정되죠. 그럼 일반 저당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 범위 있죠. 원본, 이자, 위약금 다 들어가요. 근데 맨 마지막에 143페이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지연배상 1년분의 하나지 않죠. 또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포함되잖아. 근저당에서는 일반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1년분의 하나고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지. 근데 어디서는 1년분의 하나지 않고 실행비용이 XX하냐 전부 다.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저당권 무슨 범위? 피담보 채권 범위 하고 근저당하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면 좋아. 근저당에서는 끝에 거 X 1년분의 하나지 않는다.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몇 조? 360조. 조문 자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됩니다. 360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지연이자 1년분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는 없죠. 설정자가 주장할 수는 없지. 이건 저당권자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자용입니다. 앞에 사람이 지연이자를 한없이 뽑아가면 뒤에서 가방 들고 있는 입장권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연이자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용이지 누구 용은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 X 마스크입니다. 지연이자 1년분, 채무자는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개념 플러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연배상금, 지연이자 1년분으로 한정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때는 지연배상 이자는 다 갚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조문 자체 잘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채권자가 저당권 붙인 이유가 요거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건 시간 순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입장 순서가 있겠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범위입니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 경락인 입장. 그러면 타이틀 제목이 부합물하고 뭐 있어요? 종물 있죠. 부합된 물건,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종물도 미치겠죠. 따라서 경락인은 덤으로 가져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했던 거예요. 아까 전,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 종물,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겠죠. 단 이 사실을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이제 판례가 있네. 1.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뭐가 된다. 유추 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걸 종된 권리라고 해요. 무슨 권리? 종된 권리. 그러면 거기 지상권이란 말이 나왔죠? 무슨 권? 그러면 이런 얘기일 거예요. 갑토지가 있고 지상권을 설정받았어요. 을이.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뭐 한다? 신축한 거예요. 뭐 했다? 그럼 을은 뭐 목적으로 해가지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뭐 받은 거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이 건물에다가 뭐 설정했다? 응? 저당권 설정했다 이야기죠. 그럼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건물 저당권이니까 여기 미치겠죠? 그러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지상권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만약에 안 미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건물이 경락됐습니다. 뭐 됐다고요? 자, 병이 경락받았어요. 병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이 지상권을 취득 못하면 날아다녀야 되지. 토지 사용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든 미친다? 미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문장 읽어보세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어디? 지상권. 이게 또 무슨 권일 수도 있어요. 임차권일 수도 있겠지. 이걸 뭐라 한다? 종된 권리 이렇게 합니다. 종된 물건에 미치듯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자, 두 번째 겁니다. 구분 소유 전유 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종된 권리인 어디에도 대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치겠죠. 이 구분 소유가 나오면 전유 나오면 방콕하는 데가 어디고 전유 부분이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공용 부분이고 땅 사용권 대지 사용권 그럼 어디에다 설정되면 주된 전유 부분에 설정되면 종된 권리인 어디에도 당연히 미칠 거 아니에요. 전유 부분 등기 됐는데 아직 대지권 등기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럼 나중에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다 효력이 미치는 거 아닐까?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과실입니다. 원칙적인 효력이 안 미치죠. 그러면 저당권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저당권자입니까? 자, 지상권에서 주인공은 지상권 설정자입니까? 지상권자입니까? 지역권의 주인공은 설정자입니까? 지역권자입니까? 전세권의 주인공은 전세권자, 설정자가 아니야. 유치권은 설정자 없어요. 유치권자가 주인공이죠. 저당권은 설정자의 저당권자예요. 전부 다 권자들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저당권자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당권 효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죠. 과실에. 아까 집에서 나온 집세는 누가 가지고 가? 설정자가 가지고 가지. 권자께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갚아가면서 차임까지 설정자 가져가면 논리 모순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들어간 후? 저당 부동산 압류 후부터는 누가?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3번은 목적 토지에 건물 돼 있죠. 이건 일괄 경매 이야기입니다. 무슨 경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표시해야 됩니다. 원 그려놓으시고, 원이 아니죠. 뭐 해놓고. 이 그림을 먼저 기억한 다음에 저당권이 붙어있는 토지,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될 수도 있고요. 신축. 또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토지 건물이 뭐한 경우
같은 경우, 동일 소유. 또 하나는 다른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다른 경우예요? 갑토지, 을, 지상권 취득한 다음에 을이 건물 축조한 경우. 토지는 갑거지만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그러면 이때 법지부터 항상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여기 뭐 있다? 법지 있다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왼쪽은 무조건 얘기해야 돼. 뭐 없다? 법지 없어요. 다르면 법지 없죠. 여기는 뭐 가지고 놀면 돼? 그 다른 원인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지. 다음 일괄 경매. 법지 있는 곳에서는 일괄 경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만 일괄 경매 얘기한다. 그럼 처음부터 뭐 했으면? 뭐가 있으므로? 여긴 무슨 경매? 없어요. 다르면 일괄 경매 없어요. 이게 딱 기억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두 문제 맞힐 가능성이 들어간다. 자, 법지 인정 안 되는 거 기억하세요. 법지 안 되는 뭐? 기억 안 나요? 나대, 지 마라. 공동, 함께, 환장하겠네. 법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법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럼 그거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야. 그거 견뎌보란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뭐가 안 돼? 법지 안 되나 무슨 경매? 같으면 법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경매 안 돼. 다르면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안 돼. 그 다음에 일괄 경매는 어느 때 하느냐? 무슨 경매? 경매 당시 동일 소유자일 때. 무슨 당시요? 경매 당시 동일 소유자라면. 네? 이때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경매?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토지죠. 그러니까 어디만 입장한다? 토지만 입장할 수 있지. 어디는? 건물은 안 된다. 그러면 캔이라는 것은 하기 싫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때 하기 싫으면 토지 캔. 이게 두 문제짜리야. 아무것도 없다, 같았다, 다르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가 없다? 법지 없다. 근데 무슨 경매? 같으면 법지 있고 일괄 경매 안 되고, 다르면 법지도 없고. 그럼 일괄 경매는 언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이게 일괄 경매. 이건 안 돼요. 어디만? 토지. 또 하기 싫으면. 자, 그 얘기가 거기 130회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봅시다. 일괄 경매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뭐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 출발이 나대지죠. 아무것도 없다. 축조가 됐죠. 조문은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한 때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토지에 축조한 다음에 제
삼자한테 팔아먹으면 일가견매가 안 돼. 이제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또 건물은 누가 짓지 않았지만 설정자가 짓지 않았지만 나중에 설정자가 사는 경우도 있지. 그땐 일괄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보는 것보다는 밑에 내용을 보는 게 나을 거야. 밑에 갑니다. 요건. 저당권 설정 후 저당 지상의 건물이 뭐 된다? 그러면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했다면 일괄견매 안 되죠. 이게 뭐야? 아니, 그림이. 이거일 때, 같을 때, 다를 때, 이거 뭐가 없다. 법지 없기 때문에 일괄견매에 들어가지. 같으면 법지 있기 때문에 일괄견매 안 되지. 달라도 뭐가 없고 일괄견매 없습니다. 그 같이 하면서 보란 얘기야. 입체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있다면 일괄견매할 수 없죠. 판례는 영위권자가 축조한 건물이라도 설정자가 일괄견매 허용되죠. 그럼 비번은 언제예요? 경매, 당시, 동일, 소유란 얘기지. 아무것도 없었다. 신축했다. 경매 당시 뭐 하면? 동일 소유 아닙니까? 밑에 판례 보세요. 저당지 토지상의 일괄견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서 영위권 설정받은 자가 토지의 건물을 뭐한 경우 축조한 경우라도 그 설정자가 건물 소유권 뭐 했으면 무슨 경매? 그러니까 그 판례는 뭐예요 결국은? 경매 당시 동일 소유란 얘기지. 신축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죠. 경매 당시 같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니은 효과 봅시다. 일괄 경매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어디서 가서 배당받는다? 토지이지. 건물은 배당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읽는 것은 평면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입체적으로 자꾸 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가 없다? 법지 없다, 일괄 경매. 같으면 법지 있고 일괄 경매 안 되고, 다르면 법지 없고 일괄 경매 안 되지. 그럼 일괄 경매는 언제? 경매 당시 동일 소유. 그럼 뭐요? 토지, 건물, 캔. 어디만 입자? 건물 안 되지. 하기 싫으면 토지 캔. 토지 캔 들어가면 건물 철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한 다음에 이 중개업으로 하기가 힘들 때가 많죠. 해놓고 나도 이렇게 힘들 때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문 닫는 경우도 있지. 근데 중개업소는 없어져 안 없어져? 사람만 계속 바뀌어. 그래서 한번 하면 적어도 한 2년은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꼭 연결되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이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가서 하다가 안 되면 또 그 다음 코스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 계속. 그러다 갑자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내가 경매를 전적으로 하자. 뭐 하자? 그래서 일괄 경매 이런 거 있죠. 법지 없는 경매만 들어가가지고 경락받은 다음에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 뭐야? 철거 요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익 얻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지 없는 토지 뭐 받으면 경락받으면 큰 알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면 돈 못 벌어. 아, 진짜라니까. 토지를 해서 벌써라면 공법을 잘해야 돼. 아시겠어요? 토지 전문적 하려면 뭐 한다? 공법이 최고야. 민법은 별 관계가 없어. 민법은 있는 재산 지키는 거고, 민법은 무슨 재산? 있는 재산 현상 잘 지키는 거고, 공법은 플러스 알파. 그 나중에 이 토지 형질만 변경돼도 뭐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일괄경매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뭐와 같이 기억해요? 법지하고 같을 때 법지 있고 일괄경매 안 된다. 그럼 법지 안 되는 거 시작. 법지 인정 안 되는 거 나대 지 마라. 공동 함께 환정하겠네. 그러면 일괄경매는 아무것도 없을 때 법지 없지. 일괄경매 들어가지. 지금 얘기하라. 뭐라고? 경매 당시 동일 소유. 토지 건물 캔. 토지 입장 건물 안 되지. 그리고 뭐 토지 캔. 이게 말이 나와야지 내게 된다니까. 그냥 대충 머릿속에 원어원 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하고 같이 한 문제? 법지랑 무슨 경매? 나오면 두 문제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